안녕하세요, 홍성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항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이 징계를 당했을 때 그게 중징계이든 경징계이든, 그리고 내가 혐의가 없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면 혐의는 인정하는데 너무 과중한 처분을 받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방법은 단 하나, 항고입니다. 징계를 받고 처분서를 받은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항고장 제출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항고장을 제출할수록 빨리 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대에서 징계를 받았던, 여단에서 받았던, 사단에서 받았던, 그 이후에 군단, 사령부,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징계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사관은 육군본부로, 그리고 장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부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항고장 접수가 빨리 돼야 될까요? 그거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법무관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징계 항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징계 항고 건수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접수한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첫 번째 사건은 2026-1번, 두 번째 사건은 2번, 이렇게 접수 순대로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항고하겠다 결심을 하셨으면 항고장부터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예외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역이 임박한 사람, 그리고 내가 진급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빨리 받지 않으면 징계 항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즉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접수 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징계 기록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항고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 안에는 내 혐의가 왜 이렇게 꾸려져서 내가 징계를 받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또한 조서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은 나의 기록도 역시 한꺼번에 징계 기록화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심사위원님들이 이런 징계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기록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기록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 기록을 확보를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책임 관련해서도 내가 어떤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지,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구비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주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역시 증거 싸움입니다. 항고심에 있어서도 증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 관련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참고인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또는 나는 그 현장에 있었으나 난 이렇게 언급한 적도 없고 신체적 접촉을 가한 적도 없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인원, 이 인원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증인으로 확보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우리 쪽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 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인원하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카톡을 나눴었다, 그리고 그 카톡 자료가 현재 남아있다. 이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카톡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CCTV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CCTV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물론 최초부터 저한테 오셨다면 현장에 CCTV를 확보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신속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 편 증인, 우리 쪽 증거들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책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책임이다. 또는 이 부분 관련해서 누가 오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교육을 다 실시를 해줬다. 또는 내가 이런 면담을 다 실시를 했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충분히 시켰었다. 위험 예지 훈련이란 것도 다 진행을 해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살펴봐 달라 라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기록을 확보한 이후 우리 쪽 증인,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증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것 같으면 소명서 작성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걸 과연 짧은 시간 내에 항고위원들이 읽을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리 오해 이런 부분들 법리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역시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사건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는 뭔가 원심 징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실 오인 부분, 법리 오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당연히 증거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참고자료가 됐던 증거자료가 됐던 이런 증거들을 첨부를 해서 완성된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항고위원회가 도래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점들이 의문이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증거들을 봤을 때 충분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좀 부족한 것 같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할게.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렇게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상태라면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위원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난 어떤 답변을 할지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숙지하더라도 실제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떨리거나 또는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일날에 미리 좀 들어가서 당사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죠. 그런 다음에 항고위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항고위원회 출석을 하게 되면 왜 항고를 하게 됐는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행연습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쭉 나올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정말 떨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고위원회에 있어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의응답 관련해서도 너무 질문이 짧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 질문이 좀 나한테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무관심보다는 질문을 받는 편이 낫다. 왜? 우리 인터넷 상에서도 무풀보다는 풀이 낫다 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위원들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저 위원은 이런 질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라고 했을 때도 절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은 그만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 진술을 합니다. 최종 진술 같은 경우에는
징계는 스스로 작성을 해 오셔도 좋고, 또는 그 위원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내가 못다한 답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준비를 해서 임기응변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답변을 잘할 수 있다, 최종 진술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최종 진술을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이런 말 주변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미리 써오는 것도 좋겠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 근데 원심 징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판단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이다. 이런 판례를 봐라.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은, 이 판시 내용에 따르면은 원심 징계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해서 충분히 변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가 마쳐지게 되죠. 위원회가 마쳐지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내외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항고심사 결정 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령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사령관님의 결재, 사단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단장님의 결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결재를 받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수순을 밟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내외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그 징계가 너무 센 징계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또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 홍승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